내가 사실관계를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선처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은 자기가 선처를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남 일을 얘기한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을 때 비용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경찰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신분증을 주고 수사관은 그 신분증을 복사를 합니다.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문,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이의가 있으면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안내문을 줍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도 함께 줍니다. 그 경찰이 주는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찰 조사에 이의할 일 없으니까 그냥 안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경찰이 주는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준 메모용지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용지에 의미 없는 글씨라도 일단 적으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답변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경찰이 하는 질문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질문이 아닌데 속으로 확 찔려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에 즉답하지 마시고 적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잠깐 중단시키고 휴식을 취하면서 상의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혼자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으면서 한 템포 쉰다. 그리고 적으면서 좀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지에 대해서 너무 긴장돼서 수사관이 하시는 질문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적으면서 하려고 한다 라고 수사관한테 말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에 대해서 수사관이 절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녹화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는 그 진술 과정에 대해서 녹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경찰하고 한 번은 통화를 했을 겁니다. 이제 경찰이 언제 나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당신이 이제 이런 혐의로 입건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하고 통화할 때 이 수사관이 나한테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줄 것 같다. 나한테 전혀 부드럽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압박이나 협박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영상 녹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옆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압박에서 상당한 긴장을 하고 당황해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회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진술하는 게 너한테 좋을 거다. 수사관이 회유를 하면은 그 회유에 따라서 진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진술이 잘못된 진술이어서 나한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내가 한 진술에 대해서 수사관의 압박 때문이다. 또는 수사관이 나를 이렇게 회유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 과정이 녹화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서 작성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변호사 없이 가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처음 시작하는 그 초반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업, 종교, 질병, 표창, 전과 등과 같은 피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는 그냥 무직이라고 적으시기보다는 경제활동이 아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도 괜찮으니까 무직보다는 무엇이라도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수사관이 하는 질문은 보통 피해자 또는 고소인을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또는 귀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이후 이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고요. 필요한 만큼 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수사관은 조사를 종결을 한 다음에 질문과 답변
의견이 적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여줍니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답변한 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한 후에 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제 조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그냥 없습니다 라고 적으시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 또는 반성하고 너무나 후회된다는 말, 그리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말 같은 것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료에 첨부해서 이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을 하게 되겠지만,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또는 내가 분명히 이런 설명을 했는데 수사관이 그 내용을 적지 않은 그 사실관계 중에서 이것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또는 내가 지금 증거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서에 있는 내용이 내가 한 진술과 일치하는가, 내가 한 진술을 빠뜨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는 그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도 함께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에는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하는 것으로 피의자 조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전에 내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내 혐의는 내가 생각하는 혐의가 아니고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 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지만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되는 문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내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 혐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냐, 그리고 그 죄명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 1개월 동안 교제한 남녀 사이에서 남성의 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그 경우에 남성은 그 1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다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겠죠. 특히 첫날 손을 만진 게 문제가 된 건가, 둘째 날 팔짱을 낀 게 문제가 된 건가,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시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몇 날,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어떤 행위냐라고 확인이 되시면 그날 있었던 일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면 되겠죠. 그래야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방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혐의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상, 녹음,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SNS, 주변에 있는 CCTV 등등등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하면 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가겠죠. 다만 내가 가진 증거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조사 과정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기보다는 일단 진술을 한 후에 조사 분위기를 보고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증거, 사건의 핵심 증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할수록 좋은 것이고, 조사가 다 끝나고 재판 단계에서야 그 증거가 제출이 된다면 그것은 좀 시기에 늦은 제출이 될 수 있겠죠. 그 증거가 사후적으로 위조되었다라거나 그런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를 늦게 제출할 때에는 이 증거를 왜 늦게 제출하는지도 함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내가 사실관계를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내 운명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수사관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한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술에 정말 너무 많이 취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더라도 진술의 방향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술에 많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내가 평소에 술을 먹고 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술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피해자분이 없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대략 인정은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정말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을 했다라는 점에 부합하는 어떤 증거나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인정하겠다라고 중립적인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사건에 대해서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도저히 그랬을 것 같진 않다라는 그 진술은 사건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비교해보면 기억력이 더 불분명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가해자는 내가 안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거죠. 정말로 부인하고 싶다면 기억이 안 나지만 안 그랬을 것 같다 보다는 안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또는 정했는데 실제 가서 증거를 보고 어떻게 진술을 할지에 관한 부분은 많이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홀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단 이렇게 진술해야겠다, 다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진술을 약간 변경을 해야겠다, 이 정도의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사 전에 나는 혐의를 부인하기로 입장을 정했는데 혐의가 인정이 될 만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혐의,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받는 중에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 증거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아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 그리고 유포된 사건과 같이 형량이 매우 높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내가 혐의를 부인할 때 그 부인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만약에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라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사관이 내게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그 범행 신고되거나 고소한 사실을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이거 증거관계상 인정될 만한 사건이다, 검찰에 올라가서도 네가 만약에 사건을 인정을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인정해라, 이렇게 회유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달리 범죄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봐준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송치한 것은 나를 속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 있죠. 사실 이제 수사관이 그분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사관은 수사관의 판단으로 이 사건을 인정해야 마땅한 사안이고, 인정을 한다면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거다라고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죠. 그것을 믿고 자백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송치된 것에 대한 책임은 실은 당사자한테 있는 거죠. 선처라는 것은 경찰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관이 선처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은 자기가 선처를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송치되면 검찰에서 선처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남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이 하는 말은 그냥 수사관의 의견일 뿐이고 수사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관의 말을 따르지 마시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수사관이 맞다 싶으면은 따라도 괜찮지만 수사관의 말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따르면 안 되겠죠. 조사가 끝나면 또는 조사 중이라도 수사관이 나한테 어떠한 질문을 많이 했는지, 수사관은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 중에 반복적으로 물어본 부분은 수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바로 그 부분이 수사관이 생각하는 사건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수사관의 의문에 대해서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이후 조사 과정을 복귀할 때도 수사관의 의문을 내가 내 답변으로 해소시켜 줬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속상해하시거나 불쾌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조사를 준비하면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조사 전부터 주의를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중에도 진술 과정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단 혼자 조사를 받을 계획이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나한테 화를 냈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진술만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믿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했는가, 이 조서의 내용을 검사가 봤을 때 내 진술이 모순 없이 잘 진술되었고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질 진술로 적혀 있는가, 그것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설명은 했지만 수사관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거나 또는 조서에 불충분하게 적혔다라거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피의자 본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수사관이 좀 믿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과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 대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말, 특히 검사 또는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는 내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하는 조사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의문을 가지는 점을 내가 설명하는 자리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사실 내 속은 좀 후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건 진행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진술이 어떻게 진술이 된 것인지 내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제3자는 이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사건을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이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